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전지, 리튬 2차 전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학자 세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세 분 덕분에 우리가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등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분씩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분은 영국 출신 미국의 과학자 스탠리 휘팅엄입니다. 스탠리 선생님은 배터리 개발 이전에 인터칼레이션이라는 현상을 발견하신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인터칼레이션이 뭐냐? 인터컬레이트가 사이에 끼워 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빵 사이에 햄이랑 치즈 이렇게 끼워 넣듯이 사이에 끼워 샌드위치. 넣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사이에 끼워 넣는 연구를 했냐? 화학 물질 사이에다가 금속 이온을 끼워 넣는 연구를 했습니다. 화학 물질을 가지고 겹층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금속 이온을 끼워 넣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 빗는 빗 있잖아요. 머리 빗는 빗 보면 빗살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들어갈 공간이 있고 또 그 다음 빗살이 있고 또 그 다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처럼 화학 물질을 층, 공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금속 이온을 끼워 넣는 거죠. 정확히는 이황화 탄탈럼 사이에 칼륨 이온을 끼워 넣는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칼륨 이온을 이황화 탄탈럼 사이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냐면 당시 배터리에서 높은 전압으로 쳐주던 2V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쌤이 이거 잘하면 배터리로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배터리 개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가 아니라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이황화 탄탈럼 사이에 칼륨을 끼워 넣는다고 했는데 스탠리 쌤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를 바꿨습니다. 칼륨 대신 리튬으로 바꿨고요. 이황화 탄탈럼 대신에 이황화 티타늄으로 바꿨습니다. 티타늄 들어보셨죠? 네. 플러스 극의 재료인 이황화 탄탈럼은 써보니까 이게 중금속이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는 무거운 게 좋습니까? 가벼운 게 좋습니까? 가벼워야죠. 그렇죠. 당연히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더 가벼운 티타늄으로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극 재료는 칼륨인데 리튬으로 바꿨어요. 왜 리튬으로 바꿨냐? 이 리튬이 어떤 성질을 타고났습니다. 원래 노력해도 타고난 거는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리튬이 어떤 성질을 타고났느냐? 가벼운. 바로 맞아요. 가볍기도 하고 전기적으로 분해되려는 성질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분해되고 싶은 거예요. 리튬이. 그러니까 화학 용어로는 이온화 경향이 높다 또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리튬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분해되고 싶어 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되고 싶은 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전지의 음극, 마이너스 극을 금속으로 만들 때 이 금속이 분해되고 싶어 하면 할수록 높은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되고 싶어 할수록 전지가 가진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리튬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은 타고나기를 분해되고 싶어서 환장한 애니까 제로 배터리를 만들면 큰 에너지를 가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반응을 잘하고 에너지가 높은 대신에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 맞습니다. 그럼 안 활활활 되지. 불이 납니다. 자, 우리 비행기 탈 때 짐 검사 하잖아요. 네. 그때 리튬 배터리 가지고 있나 검사하죠. 맞아. 아, 그래서 그런. 그 알카라인 건전지 이런 거는 가지고 타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잘못 다루면 비행기 안에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위험물로 생각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묵사발님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리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금속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딱 봤을 때 야, 가벼운데 에너지도 많아? 리튬으로 배터리 만들면 짱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극에다가 칼륨 대신에 리튬을 쓴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저 2개나 찍어서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리튬 건전지 빨리 보고 싶네요. 리튬 배터리는 지금 플랑플님 노트북 쓰고 계시죠? 네. 네, 그 안에 안에 들어있고요. 들어있는 거요? 네, 핸드폰에도 들어있고요. 다 아이패드에도 부셔보세요. 들어있고요. 다 안에 네.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핸드폰에 배터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체형이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부셔야죠. 예전에 그 납작하게 길게 있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가 2개씩 들고 다니던 그 납작하고 길고 네모난 배터리. 그게 이제 요새는 볼 수 없게 케이스에 가려서 핸드폰 케이스에 이제 가둬져 있죠. 그러면 혹시 비행기 탈 때 그냥 일반 건전지는 들고 탈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그냥 알카라인 건전지는 들고 타도 뭐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인데 비행기 탈 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 안전한 거랑 아닌 거랑?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리튬 배터리를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는 갖고 탈 수 있는데 보조 배터리도 안 됐던 기억이 나요. 보조 배터리도 용량에 따라 다른 거? 그쵸. 예전에는 아예 보조 배터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붙이는 짐에다 무조건 다 넣어야 됐지. 짐에 넣으면. 네. 붙이는 짐에 넣는 건 되는데 그걸 들고 타는 건 안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 배터리 정도는 뭐 이렇게 안전하다 아니면 불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나거나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요새는 보조 배터리 하나 정도는 들고 타게 해준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니 터지면 일단 문제인 건데 뒤에서 짐칸에서 터지나 앞에서 터지나 터지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터리가 이제 터진다, 폭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고용량이어야 되고 이제 보통 뭐 핸드폰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 이제 불이 나죠. 이렇게 활활활활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보글보글하면서 이제 불이 다른 데 옮겨 붙으면 이제 화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폭탄처럼 뻥 하고 터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탈 때 노트북이랑 태블릿을 따로 빼서 그 뭐지? 검사대에 올려놓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배터리 그런 거 검사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검사인가 그냥? 왜냐면 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배터리를 그래서 압수 당해봐가지고 그렇죠. 버리던지 버리던지 뭐 내던지 갖고는 못 간다. 갖고 못 가죠. 그래서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 건 됐는데 제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기준이 그냥 용량 기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증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안전 인증처럼. 그래서 그 인증 마크가 아니면 그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압이랑 이런 어떤 정보들 사이에 그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거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같이 간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깝기도 하잖아요. 제가 들고 다니는 좀 큰 배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장난처럼 근데 중국 갔었는데 청도에 있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다. 뚱하게 해달라 너네 나라에서 만들지 않았냐 하고 저희끼리 막 장난치고 웃었는데 뭐 물론 그 기꺼이 반납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유가 좀 정확히 궁금하긴 했어요. 설명을 들을 순 없어서 폭발할 수도 메이드 있었다는 인 차이나라서 무조건 뺏었네.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뭐 저희가 그렇게 장난치니까 웃어주시고 좋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좀 궁금했어요. 폭발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떤 건 또 되니까 태블릿도 그런 게 뭔가 위험한 거 아닌가? 노트북 위험한 거 아닌가? 거기 있는 배터리는 만약에 불을 내겠다는 목적으로 그걸 비행기 안에서 몰래 뜯어가지고 불을 내면 진짜 낼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들이긴 해요. 근데 태블릿이나 컴퓨터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혹시 뭐 안에 뭐 다른 게 들었나 몰래 노트북 같이 생긴 폭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시 검사하는 목적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전에 우리 함께 하셨던 캡틴 박님이 캡틴 계셨으면 궁금해요. 대답해 주세요. 돌아오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캡틴 박님은 기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거는 항공사 직원들이 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관련 배터리 얘기는 캡틴 박님이
댓글로 좀 달아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인터칼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겹충 구조 사이에 금속 이온을 끼웠다가 뺐다 하는 거. 이걸 어디다 쓰느냐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 배터리는 방전을 하면 음극 재료인 금속이 전해질에 녹아 나오고요. 이 녹아 나온 금속 이온이 전해질이랑 또 화학 반응을 해서 전지가 작동 중에 망가지는 일이 있었대요. 과일 전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렌지에다가 아연판이랑 구리판 꽂고 이제 판 사이에 전구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극이 아연판인데 마이너스 극 아연판이 오렌지 속에 구연산을 만나서 녹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데 이제 오렌지 속에 아연 이온이 녹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연 이온이 계속 구연산이랑 화학 반응을 하면은 전지가 빨리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스탠리 샘의 리튬 전지에다가 적용을 하면 자, 방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의 금속 리튬이 전해질을 만나서 녹습니다. 그러니까 녹았으니까 리튬 이온이 돼가지고 전해질 안에 있는데 리튬 이온이랑 전해질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지가 망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은 리튬,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처음에만 녹고 그 다음은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해질 속의 리튬 이온은 전지를 쓸수록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거든요. 여기서 끼워 넣기, 인터컬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자, 양극에다가 서울, 강남 100층짜리 빈 아파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럽니다. 그랬더니 리튬 이온이 원래는 전해질에 머무르면서 막 화학 반응을 해서 배터리를 망가뜨려야 되는데 다들 저쪽에 강남 아파트 100층짜리 딱 보더니 절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양극에 있는 1층부터 100층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화학 물질 사이에 금속 이온이 끼워지는 걸 인터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플러스 극, 양극에 티타늄으로 겹층 아파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리튬 이온이 전해질이랑 싸우지 않고 양극 아파트로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더 이상 전해질과 싸울 일이 없어서 전지가 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칼레이션이 이렇게 리튬 이온 전지에 쓰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지를 다 쓰고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튬 이온이 양극의 겹층 사이, 아파트 사이에서 막 빠져나와서 다시 음극으로 이동합니다. 기존에도 납축 전지 같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있었는데 금속 이온하고 전해질이 화학 반응을 하면 고장이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터칼레이션을 적용한 스탠리 샘의 리튬 전지는 화학 반응으로 고장이 잘 안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전 전지보다는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스탠리 샘의 리튬 전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녹아있던 리튬 이온이 충전할 때 음극인 금속 리튬 쪽에 가서 막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녹았던 게 다시 금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 음극의 표면에 금속 리튬이 붙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뾰족하고 긴 모양으로 붙는 거예요. 마치 고드름 만들어지듯이. 와, 신기하다. 그렇죠. 하필이면 이게 고드름처럼 뾰족하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쓰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면 할수록 음극 표면에 뾰족한 리튬 이온이 길어졌습니다. 계속 길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음극에서 양극과 그 사이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뾰족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분리막을 뚫고 음극하고 양극하고 맞닿게 됐습니다. 자,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나요? 터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지가 무슨 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터지진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직접 닿으면은 전기 용어로 쇼트, 단락, 합선이라고 부릅니다. 합선.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본 용어네요. 불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쇼트 나면 불 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기로 화재 사고가 나면 이 쇼트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쇼트를 잘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캠핑에서 불 피우기 방법 영상을 보다가 엄청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9V 배터리 아시나요? 네모난 건전지. 네. 그거를 네.
철 수셈이나 철 솜에다가 붙이면 일부러 쇼트가 나요. 그래서 불 피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 보통 우리가 캠핑 가서 불 피우기 하면 뭐 나무랑 나무를 비벼서 마찰열로 불을 아, 내거나 너무 원시 네.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면 부싯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불 피우기 이런 거 하잖아요. 요걸 잠깐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전지랑 철 수세미, 철솜으로 불 피우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활의 달인에 나온 건데 달인께서 철솜, 철수세미를 만지고 계십니다. 거기다 이제 9V 건전지를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철솜에다가 그냥 9V 건전지를 갖다 대기만 해도 불이 네. 붙네요, 바로. 근데 불이 너무 예쁘게 붙지 않아요? 아니, 불꽃놀이 예쁘게 붙는 걸 같은데? 떠나 지금 저러면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이제 배터리는 안 터지나요? 불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네, 배터리가 터지진 않고 이제 쇼트가 나가지고 철 수세미가 지금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철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게 쇼트를 잘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철 수세미랑 9V 건전지로 불 붙이는 거 신기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금방 불이 붙는지 몰랐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불이 붙는 걸 보니까 되게 위험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다시 스탠리 선생님의 리튬 2차전지 얘기로 돌아와서 아무튼 쇼트, 단락, 합선도 잘 이용하면은 좋지만 의도치 않게 발생하면은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리 쌤의 리튬 배터리는 음극에서 리튬 고드름이 자라가지고 양극과 닿으면서 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연구 중에 계속 불이 나니까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을 많이 했겠죠? 나중에는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타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스탠리 쌤의 리튬 2차 전지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뭐 안전 문제 때문에 연구 지원을 중단했다는 설이 있고 또는 안전 문제를 보완했지만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굳이 뭐 배터리 연구할 필요 있어? 이렇게 필요성을 덜 느껴서 투자를 줄였다는 설, 뭐 이런 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건 아쉽게 스탠리 쌤의 리튬 2차 전지 연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스탠리 쌤 이후에 독일 출신의 미국 과학자 존 구디너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선생님이죠. 아, 이름 좋다. 네. 자, 존 쌤이 스탠리 쌤의 리튬 2차 전지 연구를 보니까 야, 저거 진짜 혁신적인 배터리인데? 저기에 내가 재료만 조금 바꾸면 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연구를 존 쌤이 다시 하는데 양극의 재료를 바꿉니다. 아까 스탠리 쌤은 양극에 이황화 티타늄을 썼는데 존 쌤은 그걸 리튬 이산화 코발트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전압이 2.3V였거든요. 근데 양극 재료를 바꿨더니 거의 2배인 4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복잡하니까 빼고 핵심은 스탠리 쌤 거는 황화 금속이었는데 존 쌤 거는 산화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쌤은 이거 산화 금속을 쓰면 더 높은 전압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지난번에 판도라 님이 이거 내가 쓰는 충전 건전지야 하면서 2600mAh짜리 니켈 수소 충전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충전지랑 판도라 님 스마트폰인 아이폰 XS의 배터리가 거의 같은 mAh의 용량을 가졌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판도라 님의 니켈 수소 충전지는 전압이 1.2V고요. 판도라 님의 스마트폰인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압이 3.8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류량 mAh는 같지만 스마트폰 배터리의 전압이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전력,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아무튼 전력량은 아이폰 배터리가 3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기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아이폰 배터리 쪽이 3배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판도라님 충전지하고 아이폰 XS 배터리 용량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조금 불완전한 얘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배터리의
전압과 용량이 모두 같아야 두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가 같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존 전지보다 전압이 많이 높고 그렇게 된 거에 기여를 크게 하신 분이 존 구디너프 선생님인 겁니다. 그럼 이제 존쌤은 와, 내가 드디어 가볍고 강력한 2차 전지를 만들었다 하고 좋아했겠죠? 근데 역시나 예전에 스탠리쌤 배터리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역시 음극에 사용하는 리튬 금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리튬은 타고나길 반응성이 크고 또 충전할수록 음극 표면에 뭐가 생긴다 그랬죠? 뾰족한 고드름. 네. 리튬 뾰족 고드름이 생겨가지고 막 자라요. 그래서 고드름이 자라가지고 음극, 양극 사이에 분리막을 고드름이 뚫고 양극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쇼트. 활활활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음극에 금속 리튬을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극에 금속 리튬 대신에 다른 걸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음에 드디어 해결사가 나옵니다.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입니다. 이 요시노상은 존 선생님 배터리에서 양극은 그대로 뒀어요. 리튬, 이산화, 코발트. 걔를 쓰니까 전압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양극은 그대로 두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극의 금속 리튬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 뭘로 바꾸느냐? 바로 석탄을 정제한 코크스로 바꿉니다. 우리 지난번 에피소드 때 그러니까 클랑폴린 부록 때 숯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나무를 고온으로 구우면 뭐가 됐죠? 숯. 숯. 자, 석탄을 고온으로 구우면 코크스가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나무를 고온으로 구우면 숯, 석탄을 고온으로 구우면 코크스가 돼요. 그래서 이 요시노상이 음극의 금속 리튬 대신에 코크스를 쓰고 리튬 이온을 넣었더니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동안 양극에서만 일어나던 이온 끼워 넣기, 인터칼레이션 있잖아요. 그게 음극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코크스도 아파트처럼 겹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 코크스의 겹층 사이에 잘 끼워져 있다가 나왔다가 끼워졌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노상의 배터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리튬 이온하고 전자가 음극 코크스 겹층 사이사이에 잘 있어요. 그랬다가 방전을 하면 이제 전자는 전구를 켜러 가고 리튬 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극 쪽으로 이동한 리튬 이온이 이번에는 양극의 겹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 있는 거죠. 배터리를 다 쓰고 충전을 하면 다시 양극 겹층 사이사이에 있던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가지고 음극의 코크스 겹층 사이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음극 아파트하고 양극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이 두 채인 거죠.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문제가 됐던 금속 리튬. 이제 전지를 구성하는 물건 중에 금속 리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터리를 리튬 배터리라고 부르지 않고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생 리튬이 들어갔으면 리튬 배터리라고 불렀을 텐데 원래 리튬이 있다가 리튬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파트 두 채가 생기고 리튬 이온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튬 이온이 음극하고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되니까 주인공은 이제 리튬이 아니라 리튬 이온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드라마를 시작할 때 주인공이 리튬이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많은 거야. 시청률이 막 바닥이야. 그래가지고 감독이 주인공을 바꿉니다. 리튬 나와. 리튬 이온으로 주인공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청률이 떡상한 거죠. 그러면 이 드라마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 건 이제 리튬 이온으로 주인공이 바뀐 다음이니까 나중에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누구로 기억할까요? 리튬 이온. 그렇죠. 리튬 이온이죠. 그러니까 리튬이 아니라 리튬 이온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요시노상의 배터리가 우리가 어제도 썼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쓸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물론 요시노상이 한 번에 만든 건 아니고 앞에 두 분이 있었죠. 스탠리 쌤이랑 존 쌤.
이 세 분의 연구로 오늘날 인류는 휴대용 무선 전자기기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크기가 굉장히 크고 무거워가지고 지금처럼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작게 만들었으면 용량이 되게 작아가지고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한두 시간만 써도 배터리가 다 닳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출할 때마다 지금보다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한 5개, 10개씩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큰 역할을 한 세 분의 업적을 높이 사서 노벨 재단은 2019년 이 세 분에게 노벨 화학상을 수여합니다. 오. 수상 당시에 이 세 분의 나이가 스탠리 쌤 78세, 요시노 쌤 71세, 존 쌤 97세인데 존 쌤은 노벨상 최고령 수상자 기록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존 쌤 아직 살아 계시고요.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음. 97세에 내가 노벨상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책보다 별책보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97세 때는 100만 구독자를 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50살까지 살 거니까요. 그렇죠. 자, 100만 구독자까지 앞으로 한 5, 60년 남았습니다.